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맨입니다.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가볍게 스킵하면서 정답을 확인하시고 다음으로는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하고 인지하면서 약간의 해설을 곁들이면 자동적으로 이해와 암기가 병행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경 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기질은 정답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신경 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기질은 네, 정답 확인합니다. 세르브로시드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발병 시 전염성이 가장 낮은 것은 답이 보이십니까? 확인합니다. 납중독입니다. 3번입니다. 유지에 알칼리를 가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이 문제는 답이 보이시죠? 확인합니다. 비누화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환원당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자당입니다. 5번입니다. 메가당은 이스트 발효 과정 중에 효소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느냐 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포도당 두 분자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해썹 적용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 문제는 뭐 너무 쉬워서 그냥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에 의한 경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답이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성홍열입니다. 희망 반죽 온도 26도, 마찰계수 20, 실내 온도 26도, 스펀지 반죽 온도 28도, 밀가루 온도 21도일 때 스펀지법에서 사용할 물의 온도는 계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산하는 방식이 그냥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9도입니다. 과일 파이의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2, 3, 4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충전물 온도가 낮다. 이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은 비용적, 용적, 예, 뭐 이렇게 부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 그랬습니다. 비중이 아시는 분은 답이 그냥 보이시죠? 확인합니다.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12번입니다. 펜오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높은 발연점, 무색무미 무치, 가소성, 항산화성. 답이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가소성입니다. 13번입니다.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인 악영수의 경도는 네, 아시는 분은 그냥 바로 찝혔죠?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예, 아시는 분들은 바로 답이 들어왔을 겁니다. 확인합니다. 가소성입니다. 15번입니다.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건포도에 함유된 당의 영향을 고려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육불을 약하게, 굽는 시간 늘린다, 굽는 시간을 줄인다, 오븐 온도를 높게 한다. 답 확인합니다. 1번입니다. 16. 데니시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반죽 온도는 몇 도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보이셨죠?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오버베이킹. 네, 확인합니다. 2번입니다. 18번입니다. 모닝빵을 1000개 만드는데 한 사람이 3시간 걸렸다. 1500개 만드는데 30분에 끝내려면 몇 사람이 작업해야 하는가? 계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푸는다는 것이 보이신가요? 그러면 거의 암산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90명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을 한다 할지라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확인합니다. 포도상구균입니다. 정제가 불충분한 면실류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그냥 답이 주어졌습니다. 고시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해설과 함께 보겠습니다.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지질은 당지질, 예, 세레브로시드인데요. 여기서 당지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지질부터 보고 가야 됩니다. 당지질. 당지질. 당지질은 무엇입니까? 당은 탄수화물이죠. 지질은 지방이죠. 지질. 그래서 탄수화물이 지질과 결합된 거. 이것이 당지질입니다. 세레브로시드는 탄수화물과 중성지방이 결합된 것으로 신경과 뇌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거의 이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은 당지질은 그러면 세레브로시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당지질. 그런데 여기에 스핑고비엘린, 레시틴, 이노시탈, 이노시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은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인지질. 이노시톨도 이것도 인지질 종류입니다. 비타민 B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그 스핑고비엘린이나 레시틴이나 이노시톨은 다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레시틴은 난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유화제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경조직의 주요 물질인 당지질, 탄수화물과 지질이 결합된 것입니다. 예, 스핑고비엘린, 레시틴, 이노시톨 이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인지질이란 말이죠. 인지질. 예, 세르브로시드는 당지질.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 발병 시 전염성이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상풍, 납중독. 그럼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전염성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 있죠? 납중독이죠. 자기 혼자 중독될 뿐이지 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콜레라하고 장티푸스는 뭡니까? 지금 바뀌어서 이것이 2급 감염병입니다. 파상풍은요, 3급 감염병이에요. 이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납중독은요, 납중독은 그냥 자기 혼자 중독 걸릴 뿐이지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지의 알칼리를 가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그랬습니다. 이제 뭐 답을 아시겠죠? 네, 답은 2번 비누화입니다. 확인해 봅니다. 유지에 알칼린 수산화나트륨, 유지에다가 알칼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가해서 가열하면은 이게 글리세린과 지방산의 비누가 생성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지 알칼리를 가하면 어떤 반응이 나냐면 비누화라 이렇게 그냥 외워두십시오. 에스테르화는 뭐냐 이거죠. 에스테르화. 산의 알코올을 반응시켜서 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산에다가 알코올을 반응시키면 물이 증발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 이것을 에스테르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환원당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막 설명하라면 모른다 할지라도 답은 아셔야 돼요. 답은 자당이죠. 자당은 무엇입니까? 설탕입니다. 예. 그래서 환원되지 않은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환원당과 비환원당은 무엇입니까? 분자 내에 환원성 있는 카르보닐기, 이걸 갖는 당류를 환원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환원성 갖는 기를 갖지 않는 당류를 비환원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단당류는 모두 알칼리아에서 환원성을 나타냅니다.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당류가 되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환원성의 카르보닐을 갖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설탕이에요. 설탕은 뭡니까? 이당류죠. 예. 그러면 단당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단당류. 단당류는 뭡니까? 더 이상 가수분해 될 수 없는 것. 이게 단당류예요. 예, 그리고 환원제.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환원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물질하고 결합해서 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변기할 수 있는 것. 이걸 환원당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환원당이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설탕, 즉 자당입니다. 메가당은요? 여기 메가당 있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당류인데 두 개 분자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니까. 근데 이건 환원당이에요. 그래서 이당류에는 환원당인 것도 있고 환원당이 아닌 것, 즉 비환원당인 것도 있는데 비환원당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당, 즉 설탕이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문제 또 나왔죠? 메가당은 이스트 발효가 중리가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분해되느냐? 메가당은 어떤 것 두 개 분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메가당은 이스트 발효 과정 중에서 원래 두 개 분자가 결합된 것인데 이 이스트 발효를 하면 이게 말타지에 의해서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가수분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메가당이다. 다음 중 해썹 적용의 7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점수 주려고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해썹의 팀 구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썹. 해썹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하자드 애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즉, 하자드는 뭐예요? 위의 요소죠. 애널리시스는 분석, 크리티컬은 뭐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거고, 컨트롤은 관리한다는 거고, 포인트는 점이죠. 그래서 위의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이것이 해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설해 보면 어떤 유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적이죠.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다시 풀면 유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이게 해썹입니다. 유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필수적으로 관리할 항목을 관리한다. 예, 이것이 해썹인데요. 자, 해썹에는 두 가지가 그 절차가 있어요. 하나는 예, 준비하는데 5단계라는 게 있고 해썹에서 7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해썹을 하려면 팀부터 구성해야겠죠. 1단계가 팀 구성입니다. 그럼 2단계는요. 자기들의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3단계는 제품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4단계는 공정 흐름도를 작성해 보고 5단계는 이 공정 흐름도가 현장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썹의 7원칙에서 원칙 1은 유해 요소 분석과 유해 평가를 하고 2는 중요 관리점 결정 그 다음에 COP가 아니라 CCP죠. 예, 잘못됐습니다. CCP. 에 대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요. 즉 중요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한계 기준 설정하고 주요 관리점에 대해서 모니터링 방법 설정하고 개선 조치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나오는데 나오는 건 딱 하나로 나오니까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른 것은 거의 나온 예가 없어요. 해썹 팀 구성을 7가지 원칙 중에 하나에다 끼워 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해썹의 7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이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에 있는 이걸 갖다가 끼워 놓고서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 어떤 것들이 있나 원칙 아닌 것들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럼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답은 거의 대부분 해썹 팀 구성으로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해썹 중에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가지 원칙을 해놓고 가운데 하나에다가 5단계 중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대부분 해썹의 팀 구성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에 의한 경구 감염병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바이러스. 아까 정답은 보셨죠? 뭐였습니까? 네, 성홍열이었죠? 해설 보겠습니다. 성홍열. 세균성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0.2 미크론 이하로서 전자해밀로 관찰되는 것이죠. 이것은 연쇄상구균, 즉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병입니다. 고열, 구토, 두통, 파홍빛, 발진 이게 성홍열이에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병에서 바이러스로 옮기는 것은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홍역, 천연두, 유행성 간염, 일본내염, 광견병, 소아마비는 폴리오라고도 하고 급성 회백수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증, 설사 등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가 이거죠.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홍역, 천연두, 유행성 간염, 일본내염, 광견병, 소아마비 또는 폴리오 또는 급성 회백수염 그리고 감염성 설사증 등 이런 거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바이러스 찾아보면요. 폴리오 바이러스, 유행성 간염 바이러스, 감염성 바이러스죠. 요거는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요. 세균성, 세균. 연쇄상 구균이라는 세균입니다. 다음입니다. 희망 반죽 온도 26도씨, 마찰 계수 20, 실내 온도 26도, 스펀지 반죽 온도 28도, 밀가루 온도 21도일 때 스펀지법에 사용할 물의 온도는 지난번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았었죠. 이런 문제는 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 시험에서 두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바꿔서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희망 반죽 온도에다가 계산 항목수를 곱해요. 계산 항목수라는 거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넷을 곱해주는 거예요. 희망 반죽 온도는 얼마입니까? 희망 반죽 온도 26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6도 곱하기 4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빼기 실내 온도, 스펀지 반죽 온도, 밀가루 온도, 마찰 계수 이렇게 이걸 빼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빼주면 아마 9가 나올 거예요. 9도씨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물의 온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꼭 혼자서 풀어보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과일 파이의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것은 지역적으로 답만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셔서 유형이 다르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답은 1번이었죠. 충전물의 온도가 낮다. 충전물의 온도가 낮은데 끓어 넘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떤 형태가 됐든 끓어 넘치려면 충전물의 온도가 여기서 충전물은 뭡니까? 뭐 과일 즙이든 또는 뭡니까? 뭐그 과일 잼이든 이런 게 충전물이죠. 파이 안에다 충전을 시켰으니까요. 근데 이게 끓어 넘치려면 충전물의 온도가 끓어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니까 뭐 답은 이거죠. 근데 그게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껍질에 구멍을 내놓으면 열이 빠져나오니까 충전물이 끓어 넘치지는 않겠죠.
충전물에 설탕이 너무 많으면 끓어 넘칩니다. 오븐 온도가 낮다. 오븐 온도가 낮은데 어떻게 끓어 넘칠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입니다. 1번, 충전물의 온도가 너무 높다. 충전물의 양이 너무 많다. 여기 양이 너무 많으면 뛰쳐 나오려고 그러겠죠? 껍질에 구멍을 뚫지 않았다. 뜨거운 열이 못 빠져나오니까 충전물이 뚫고 나와버리죠. 오븐의 온도가 낮다. 이것이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체킹을 해둔 거예요. 오븐의 온도가 낮아도 충전물이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수분의 껍질이 많죠. 이게 그 좀 고온에서 빨리 겉이 소위 말해서 좀 캐러멜화 되면서 그 뭡니까 딱딱해져 줘야 돼요. 그러면은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너무 낮으니까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연하니까 트고 나오는 거죠. 껍질에 수분이 많다. 이 같은 개념입니다. 위아래 껍질이 잘 붙지 않았다. 삐죽고 나오겠죠. 바닥 껍질이 얇다. 충전물이 그쪽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천연산이 든 과일을 많이 사용하였다. 산이 들어있으니까 삐죽고 나오죠. 설탕량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이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이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그 감각이 잡히시죠? 자, 다음 중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은 그랬습니다. 비용적이 무엇인가? 비용적과 비중의 관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답은 3번이란 거 아까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비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람당 그람분의 세제곱. 그러니까 세제곱은 부피입니다. 일정한 그람이 갖는 부피. 그러면 이 부피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비용적의 값은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예? 분모가 그람이고 분자가 세제곱인데 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큰 값이 되겠죠.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펀지 케이크는 5.8, 식빵 이쪽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꼭대기가 커지면 스펀지처럼 커지는 거죠. 식빵도 많이 부풀려졌죠. 즉 부풀려진 게 덜하면 뭐예요? 이 값은 줄어드는 거죠. 분자값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비용적은 부피인데 그람에서 무게에서 그람에서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용적이 가장 큰 제품 그러면 뭐겠어요? 꼭대기가 크다. 많이 부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뻥튀기했다. 많이 부풀었다. 그러면 같은 무게를 놓고도 뻥튀기가 많이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용적이 부피가 커지니까요. 비용적이 크게 되겠죠.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여기서는 뭘 물었습니까? 비중을 물었습니다. 비중. 비중은 무엇인가요? 그럼 또 가장 낮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 뭐예요? 스펀지 케이크죠? 똑같은 거예요. 자, 비중은 무엇입니까? 물 무게분의 반죽 무게입니다. 비중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죽 무게에서 컵 무게 빼고 물 무게에서 컵 무게 빼면 비중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릇에다가 뭐합니까? 물을 담았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그릇을 담았더니 컵이 예를 들면 뭐 5g이 나왔어요. 컵이. 그런데 여기다가 반죽을 담았더니 몇 g이었고 물을 담았더니 몇 g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컵 무게 빼고 여기서 컵 무게 뺀 다음에 그러면 순수 물 무게에 순수 반죽 무게만 나오겠죠. 물 무게분의 반죽 무게. 이게 비중이라는 거죠. 비중이 낮은 경우를 보십시오. 비중이 낮다는 건 뭐예요? 이 그릇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데 이 공기 구멍이 엄청 많아요. 많이 부풀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들어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피가, 무게가 엄청 덜 나가겠죠. 예. 근데 이게 하나도 발효 안 된 게 여기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에. 발효가 하나도 안 된 순수 반죽만 들어있다.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이거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겠죠. 비중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기공이 커서 거칠고 부피가 큰 거, 이게 비중이 낮은 거예요. 공기가 많이 포함된 거.
비중이 높은 경우는요, 공기의 포함이 적어서 기공이 조밀하고 무거우며 부피가 작다. 무슨 말이에요? 비중이 높은 경우는 발효가 잘 안 된 거. 이거는 비중이 높죠. 발효가 많이 되고 해서 뻥튀기가 많이 된 거. 이거는 비중이 낮은 겁니다. 결국 비중과 아까 본 최적, 부피와는 어떻습니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러면 스펀지 케이크이고, 예, 최적, 부피 쪽으로 가서 비용적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스펀지 케이크예요. 이해가 가신 분은 자꾸 반복하면 짜증날 거고요. 이해가 안 가신 분은 반복해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두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페노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페노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변형돼서 나오면 풀기 어려워요. 일단은 답은 가소성이에요. 근데 왜 가소성인지를 보십시오. 우선 펜오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형류예요. 이형류라는 건 뭐예요?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달을 이자 형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이별한다 이자죠.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케이크든 어떤 것들을 틀에 놓고 구웠는데 이 틀하고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짝 기름칠하는 거. 이게 이형류죠. 이게 페노일이란 말이죠. 이 페노일은 어때야 돼요? 이색 이미 이치, 다른 색이나 다른 맛이나 다른 냄새를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원본한테 원본인 그 빵이나 과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달라붙지만 않게 하는 건데요. 산패에 잘 견뎌서 안정성이 높은 거라 해야 돼요. 이 기름이 산패되고 금방 눅지는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버리게 되죠. 산패 잘 견뎌야 한다. 발연점이 210도 이상 높아야 된다. 발연점이 뭡니까? 이 기름이 타버리는 거예요. 연기 나고요. 예, 이 발연점이 낮으면요. 예를 들면 100도씨에서 연기 나고 타버린다. 이런 기름을 이형류로 쓰면 어떻게 했어요? 빵은 180도, 200도, 210도 뭐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빵도 익기 전에 이형류만 다 타가지고서 밑바닥에 새까맣게 타버리겠죠? 안 되죠. 자, 반죽 무게의 0.1에서 0.2%의 오일을 사용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형류 나오고 페노일 나오고 페노일의 뭐 사용량은 그리고 반죽 무게의 뭐 10%, 5%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형류라는 건 아주 적게 살짝 칠하는 거죠. 0.1 내지 0.2% 뭡니까? 1000분의 1 정도. 반죽 무게 1000분의 1 정도의 오일만 사용하는 겁니다. 무색무미 무치 아까 요거 똑같죠? 색깔 없고 맛 없고 냄새 안 나는 거. 그래서 원본의 뭡니까? 과자나 빵, 얘 냄새만 나고 그것의 색깔만 있어야지, 잘 떨어지라고 칠해놓은 기름이, 뭐, 그게 딴 맛이 나거나 딴 색깔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소성을 볼게요. 프라스티시티. 고체가 외부에서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아서 형태가 바뀐 뒤에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천연수지, 합성수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화되거나 어떤 변형되어서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페노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가소성이다 그랬어요. 높은 발연점, 무색무미 무치, 항산화성. 이건 이미 봤죠? 가소성은 페노일이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본체인 빵에 들어가 가지고 빵과 일체성을 잃어버린다. 빵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형류로서는 단순히 붙지 않게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빵 속에 들어가서
자기 본연의 어떤 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화 되어서 그 빵의 일부를 이룬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소성은 조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가소성은 조건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인 악영수의 경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답은 120에서 180 ppm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빵에 가장 적합한 물은 악영수로서 물의 경도는 120에서 180 ppm입니다. 이 경도 ppm이란 건 뭡니까? 물에 포함된 칼슘, 마그네슘의 양을 탄산칼슘으로 환원해서 리터당 1mg을 1경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크게 연수와 경수로 나누고요. 이 0에서 한 150까지 여기를 연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50을 넘어지면 이제 경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뭐 보통 경수, 여기를 뭐 보통 연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잘 쓰질 않는데 악영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악영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밑으로 위로 해서 이 120에서 한 180 정도 요 영역대를 악영수의 영역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 120에서 180 ppm 정도 요 영역이 요 영역 완전 경수도 아니고 완전 연수도 아닌 요 영역 150불이 전후한 예, 다음에 하여튼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120에서 180 넘어가겠습니다.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유화성, 안정성, 크림성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답은 보셨죠? 가소성이죠. 자, 앞에서 가소성을 봤는데 관계 없는 것으로 가소성이 나왔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유지라는 건 기름이잖아요.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 사용하는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근데 여기서는 가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에 아주 잘 나올 수가 있어요. 헷갈리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내버리겠죠. 자, 이형류에서는 가소성이 관계가 없다. 가소성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는 이 가소성이 제일 중요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보죠? 퍼프 페이스트나 데니시 페이스트에서 사용하는 유지는 기름이죠. 낮은 온도에서 너무 단단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온도에서 너무 무르지 않게 되는 가소성의 범위가 넓은 것이 좋다. 자, 여기 달았죠? 이형류로서는 가소성이 의미가 없지만은 퍼프 페이스트리, 데니시 페이스트리에서는 가소성의 범위가 넓는 것이 좋다. 이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데니시 페이스트나 퍼프 페이스트리에서는 유지, 뭐 주로 버터 같은 것들이지만요. 이것이 중요한 성질이냐 하는 거예요. 데니시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 유지를 어떻게 씁니까? 반죽하고 녹인 다음에 반죽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밀대로 계속 밀죠. 예, 그리고 또 접고 밀고 접고 밀고 접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기름은 반죽하고 일체화시키면서 나중에 구웠을 때 이 유지와 유지 사이에서 그 공기압에서 틈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이스트 같은 걸 많이 안 써도 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데니스 페이스트리라든가 퍼프 페이스트는 이런 식으로 굽기를 해요. 이때의 유지는 가소성이 중요한 요인이에요. 즉 이게 이 기름이 반죽하고 들어가서 반죽화되면서 거기에서 어, 그 어떤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소성 의미가 이해가 좀 잡히셨나요? 볼 그러니까 그 어떤 압이라든가 어떤 걸 가했을 때 그게 어떤 물체로 다음에 다시 환원되지 않는 것, 그 물체화 돼버리는 것 이런 걸 가소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이형류에서는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데니시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이 반죽과 일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건포도 식빵을 구울 때 건포도에 함유된 당의 영향을 고려해서 주의할 점은 그랬습니다. 답은 아까 확인하셨죠? 1번이죠. 왜 그런가요? 건포도에 함유된 당의 영향으로 이 설탕의 영향이죠. 색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예, 왜? 이 설탕은 이 자당은 뭡니까? 열, 열하고 합쳐지면은 카라멜로가 되죠. 예, 진한 갈색이 되죠. 그래서 윗불을 약하게 하고 굽는다는 거예요. 왜? 이 뿔이 세버리면 거의 진한 갈색이 아니라 아주 그 까만색이 가깝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건포도에 그 함유된 굉장히 설탕이 진하게 돼 있는데 이 설탕이 삐져나와가지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16번입니다. 데니스 페이스트리의 일반적인 반죽 온도는 그랬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에, 배워두셔야 합니다. 18도에서 22도죠. 파이용 유지를 사용하는 데니시 페이스트리는 18도에서 22도로 반죽 온도를 맞춘다. 18도에서 22도 외워두십시오.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오버베이킹. 예, 지난 시간에 오버베이킹에서 언더베이킹을 하면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그 그림으로부터 바로 그 답이 보일 겁니다. 답은 수분 함량이 많다였죠. 아, 노화가 빨리 진행된답니다.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노화가 빨리 된다 했죠. 수분 함량이 적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 거죠. 자, 오버베이킹은 그 오버냐 언더냐를 뭘로 기준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간으로 기준해 본다고 그랬죠. 여기가 오버입니다. 이게 장시간 굽는다는 거죠. 장시간. 여기가 언더입니다. 언더는 뭐예요? 짧은 시간 굽는다 이런 말이죠. 자, 장시간 구우려니까 굽는 온도는요. 낮은 온도에서. 이건 짧은 시간 굽으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예,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거 오버베이킹.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굽는 거 언더베이킹.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구우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건조하죠. 수분이 적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베이킹은 저온 장시간 굽는 것으로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수분 손실이 커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나머지 지문은 언더베이킹에 대한 설명이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은 언더베이킹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번입니다. 모닝빵을 1000개 만드는데 한 사람이 3시간 걸렸다. 1500개를 만드는데 30분에 끝내려면 몇 사람이 작업해야 하는가? 계산식을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1000개 만드는데 한 사람이 3시간 작업했다. 1500개를 만드는데 30분 안에 끝내려면 몇 사람이 작업해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1000개에서 1500개를 계산하면 1.5배죠. 1.5배를 하려면 어때요? 한 사람이서 1.5배를 하려면 3시간에 1.5면 어떻게 됩니까? 4시간 30분이죠. 한 사람이 한다면 4시간 30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30분 안에 4시간 30분을 30분 안에 마치려면 몇 사람이 해야 될까? 그러면 4시간 30분은 270분이죠. 270분을 30분으로 나누면 인수가 나오죠. 39, 27, 9명이죠. 답은 이렇게 그냥 나와요. 다만 지금 이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셔가지고 납득이 되면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산 문제를 적어도 50% 정도는 맞출 수 있게 가면은 시험이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가열하여도 식중독 예방이 가장 어려운 균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아까 확인했죠. 포도상구균인데요. 자, 포도상구균의 독소인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이 이 독소입니다. 내열성이 강해가 열에 강하다는 거죠.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100도씨에서 60분을 가열하면 파괴된다. 자,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장염 피부병은 이건 전부 뭡니까? 세균성 감염형이에요. 근데 포도상 구균은 뭡니까? 이건 독소형입니다. 이건 균이 문제가 아니라 균은 100도씨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균이 만들어낸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가 어지간히 가열해갖고는 독소가 분해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소에 식중독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열해서 식중독이 가장 어려운 균은 그러면 포도상 구균이다 이렇게 답해합니다. 포도상 구균이 잘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뭡니까? 제거되지 않는다. 적어도 100도씨에서 60분 이상을 가열하면 그때야 파괴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제가 불충분한 면실류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성분은 그랬습니다. 면실류는 뭡니까? 목화씨입니다. 목화씨에 들어있는 독소가 고시폴입니다. 그래서 면실류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성분은 그러면 고시폴.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